최근에 예. 박은정 검사라는 우리는 이름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나경원 의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남호 의원. 예, 남호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뭐 청탁 기소 청탁 전화를 이제 받았다고 이제 낙검수에서 아니 얘기하면서 청탁이 온갖 게 다 있기 마련이지만 누구를 기소해달라는 청탁도 있어요?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지난 2005년 나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박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재호 판사가 검사에게 이거죠, 기소해라. 그럼 내가 재판에서 알아서 해줄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청탁했다. 그렇지. 낙검수는 작년 10월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를 검찰이 구속하기로 하자 이를 부당하게 여긴 박 검사가 검찰에 이같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긴 한데 그 관선 변론이라는 게 있죠. 뭐 관선 변론보다 정확히 법조계 내부 용어로는 현관예우. 현관예우. 전관예우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하. 전관예우는 이제 나가서 옷 벗고 나간 사람에게 이제 예우를 해준다는 건데 현관은 실제 있는 사람에게 예우해준다는. 현직에 있는 사람. 판사이거나 검사이거나. 예, 내부 용어죠. 네. 현관예우의 하나의 그러니까 예라고 좀 보는데 이건 뭐 김재호 판사가 전화해서 기소하라라고 말을 안 했다고 봅니다. 네. 추측컨대 그냥 전화를 한 거죠. 아니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전화를 해서 관심을 표명한 거죠. 기소하라 말아라 말할 정도의 우매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문제는 사법연수원 8년 이상의 선배가 전화를 해서 그 사건은 자신의 부인에 대한 사건이고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비난하는 어떤 글을 올린 네티즌을 나경원 의원이 고소 고발을 했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대해서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하라 말아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봤으니까 못 들어봤기 모르겠지만 때문에 근데 전화를 해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관심을 어떻게 표시하게 되면 한참 후배 검사로서는 이걸 난감한 상태가 되죠. 현직 판사가 있고 왜냐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예컨대 판사와의 관계란 게 나중에 영장 청구했을 때 영장이 기각된다거나 또는 뭐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된다거나 물론 그 사건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판사 검사의 관계에서는 판사가 갑이다 이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법조계 그 틀 내에서 선배이고 8년 선배이고 또 나름대로 간부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부인 사건에 대해 전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압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 사건 뭐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라거나 뭐 그렇게 묻기만 해도 네, 사실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만 표명해도 상당한 거기서 이심전심으로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녹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영원 들어볼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저는 그 법관 내부에 공직자 윤리 권고 규정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판사는 오해가 살 만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컨대 동료 판사나 검사나 등등에게 이런 뭐 구체적인 청탁이건 아니건 그런 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부 규칙 위반 사례가 좀 보고 있습니다. 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제가 나경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청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단호하게 안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기자분들이 전화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묵비를 행사하더라고요. 예, 물었는데 답을 안 했죠. 답을 안 하죠. 몇 예. 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 보게 되면 전화를 했는데 난 청탁 안 했다는 주장이죠. 이 논란과 관련해 풀 의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재호 부장판사가 실제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를 부탁했는지 또 통화 내용이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소 청탁은 없었다고 답한 대목이 눈길을 끄는 이유입니다. 기소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 판사와 박 검사의 통화 여부는 밝힐 수 있지만 어느 정도를 청탁으로 볼 것인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전화 잘못 끊었습니다 하고 끊었거나 그건 뭐 알 리가 없죠. 그게 아니라면은 전화 걸어서 청탁하는 방식은 안 택했지만은 네. 다른 방식으로 이쪽에 관심이 있음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법조 마피아들의 언어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 조국 교수님은 뭐 법조인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지만 아니죠. 법학 교수잖아. 그 여하튼 막 법조 마피아하고 좀 관계가 있어. 반계야, 반계. 반계. 뭐 선골 진골은 아니지만 육두품 법조 정도 되죠.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처럼 육두품도 못 되는 뭐 어디 잡혀갈 때만 법조의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묘하더라고. 내가 예전에 클린턴 이 루인스키 사건 때 말한 걸 보면 같이 앉았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앉은 건 사실이거든. 그렇죠. 예. 낮에만 그거 비슷한 대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차하게 되면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경우를 생각했을 때 거짓말은 하지 않고 변명은 해야 돼. 변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을 그런 일종의 기술을 배운 거죠. 그 클린턴의 그 답변도 거짓말을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조언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져 버리면 거짓말이 되니까 정치적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이긴 한데 진실은 아니고. 그렇죠. 거짓말 비슷한데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딱 피해간 줄타기를 하고 그 정치적으로 모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진실이 온전한 진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나 그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선택한 거죠. 클린턴 스스로가 법조인이죠. 그렇죠. 예. 로스쿨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알칸소 법대 교수 하다가요. 그러네, 생각했어. 예, 검찰총장 하다가 도지사 하다가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부인이 하시는 그 훨씬 더 탁월한 그렇죠. 변호사였죠. 부인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도 변호사 아니에요. 물론이죠. 법조 예. 마피아 일원이셨죠 한때? 뭐 판사를 했었죠. 판사 예. 아주 뭐 우수한 판사였겠죠. 판사. 자, 그런데 예. 이게 보면 일반인들이 아니 그렇다면은 사표를 내야 될 사람은 그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지호 판사인데 그분은 가만히 있고 저는 또 대법원도 저는 또 유감인 게 이 정도 일이면은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용도 안 하더라고요. 아이, 마피아들끼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윤리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 규정 위반 자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애둘러 말을 했지만 전화가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서면 조사든 또는 뭐 불러서 조사를 하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 대법원의 문제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 이제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예컨대 이제 박은정 검사의 친구인 백혜련 검사 같은 경우는 작정하고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정치로 나온 그런 걸 안다면 발언을 할 때 이제 검찰 게시판에 비판하고 나왔는데 박은정 검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사표만 내고 아무 말도 하고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검사의 통상의 검사의 모습은 이런 검사 모습이죠. 원래 그게 정상이라는 정상이죠. 보통 제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은 뭐 정치적 야심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피아가 아닌 검사, 모범적인 검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마땅한 행동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로서는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자기는 검사로서 직분을 다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별히 나 출마하겠다 생각도 아닌 것이고, 근데 이건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전화가 자기 사건 처리를 하는데 전화 온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누구인가 뭐 친구도 누구에도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체가 난리가 나니까 이 문제를 그럼 내가 그냥 물러나고 말겠다라고 처리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저는 안타깝다. 네. 저는 이런 검사,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검찰청에서는 이제 사표 반려하겠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반려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박 검사 같은 경우 사표 내놓고 돌아갈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뭐 아니 고전에요. 네. 제가 이제 신문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서 궁금한 게 박은정 검사가 전화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검찰에다가. 그렇게 그런데 보도되고 있죠. 예. 예,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런 보도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경찰에서 구속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 그 파장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고 하면서 검토하던 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도 제가 볼 때는 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검찰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해명 얘기가 그러니까 영장을 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을 때 박은정 검사가 이 전화를 받은 입장에서 보면
양심에 끓이 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진실이란 말이죠. 뭐 대화록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한 건 사실이고 네, 예. 관심을 표명하는 것까지는 분명하니까 그 상황에서 그걸 근거로 언론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나오니까 박은정 검사 입장에서는 검찰 내에 그런 동향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굉장히 양심에 끓이 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실 보면 이제 통상 우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검찰에 대한 사고 방식, 뭐 기존 이제 검찰 수뇌부 같은 경우는 뭐 피디수첩, 미네르바 등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공의에 대해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검증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그게 부분적으로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잡아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보통 시민이나 정치인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 진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의심 가는 부분들을 검증하라고 보장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인데 표현의 자유인데. 표현 자유죠. 그래서 언론 자유는 게다가 더 많이 보장되는데 주진우라는 사람이 자신의 기자로서의 직업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몇 가지 팩트가 있는 거죠. 그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썼더니 이쪽에서는 그 기사 맞지만 아닌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옥 넣으려고 하니까 일부 사실이 아닌 게 있다. 예,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건 어째 뭐 대부분은 판례도 안 맞는 얘기인데,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 사람을 구속하려는 위협들이 있었던 것이고, 사실 주진우 기자는 검찰에 많이 찍혀 있습니다. 엄청 찍혔죠. 온갖 사건으로 네. 개인별 소송도 당했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실제 전화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 아는 사람은 전화 한 사람과 받은 사람 둘밖에 없죠.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도. 그건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전화 건 사람과 받은 사람은 알고 있을 거다. 그 대화 내용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박은정 검사가 전화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화 받은 게 사실인데 그 사실에 기초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 맞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겠죠. 정상적인 저는 정상적인 법학 교육을 받은 그리고 정상적인 법학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훈련받은 검사라면 자연스러운 사고거든요. 이거는 구속감이 아니다. 이건 그 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무죄가 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이제 형사처벌로 달려가는 움직임이 보였고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 왜 사표를 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성격의 탓일 수도 있고 좀 사람이 착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무언의 저항이기도 예. 하죠. 맞아요. 검사라는 법조 윤리에는 적합한 행동이었으나 마피아의 윤리에는 어긋나는 거 아니었을까? 마피아 윤리에서는 같이 입 닫고 뭐 사표도 안 내고 가만히 있고 이랬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그 김재호 판사가 취하고 있는 태도 비슷한 거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지. 근데 법조에 마피아 있어요? 이제 뭐 이제 마피아란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검찰 법원별로 이제 핵심 엘리티성은 따로 있는 거죠. 그걸 키워지는 방식에 따라서 검찰과 법원 다른 방식으로 엘리트가 키워지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정권의 성격 따라서 엘리트가 새로 재구성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검찰은 엘리트 구성이 정권 바뀜에 따라서 빨리 바뀌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TK도 아니고 TTK라고 하는 그룹들이 TTK 요? TK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TK 외에 앞에 잘못했습니다. TKK. TKK. 이제 TK에다가 고려대. 아. 대구 경북 고려대. 옛날에 TK였는데 TKK가 성골화되는 그룹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검찰의 요직을 누가 갖고 있는 걸 보시게 되면 TKK. 예, TKK가 쥐고 있고 어떤 사람입니까? TKK가 전형적으로? 지금 뭐 서울 중앙지검장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누군가요?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지난번 이제 미네르바 기소했던 아, 예. 최재경? 최재경은 중수부장입니다. 중수부장이고. 예, 최재경은 BBK고요. BBK고. 최재경은 TKK는 아닙니다. 아. 지금 그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네르바 사건이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 사건 처음 사건 담당자는 TKK가 아닌 그냥 보통 임수빈 검사였는데 임수빈 검사. 예. 임수빈 검사가 공항통으로 수십 년을 자란 사람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미네르바 사건 그다음에 이제 PD 수첩 특히 이게 다 이제 이거 무죄가 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무죄 납니다 하고 중앙지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중앙지검장이 뭔 소리야 기소하라 그랬어요. 옥신각신하다가 기소 못하겠다 했습니다. 네, 자기는 자신이 없다 이거지. 자신 없고 이거 안 된다. 이거 공항 검사입니다. 근데 이거 엎어졌어요. 검찰은 지난 7월 말 중간수사 발표에서 PD수첩팀이 의도적인 왜곡을 했다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지만 임 부장은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내용이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거여서 정부 협상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수사가 지연돼 강제 구인을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올 때도 이번 사건은 무혐의다. 따라서 PD수첩 관계자들을 소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최근 사석에선 이번 수사는 검찰 권력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부장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달 15일까지인 명예퇴직 기간에 사표를 내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한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PD수첩팀 처리를 두고 지휘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옷 벗고 그걸 받아서 기소했던 사람이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지금 중수부장이에요?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이죠. 윤 PD 빨리 검색 좀 해봐요. 중앙지검장 누군지. 바로 저도 지금 예. 맛이 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핵심을 서울중앙지검장, 중수부장 이렇게 쭉 잡아 나가는 거 한다면 이제 그래서 요즘 보면 현재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예컨대 TKK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가 아닌 뭐 서울대 검사들도 불만이 있는 거죠. 아하. 뭐 TK가 아닌 검사들은 말할 말할 나위도 것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TK에서도 고대가 아니면 불만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고 법원 같으면 법원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법원은 정권 바뀐다고 획획 바뀌는 것보다는 이제 들어올 때 그 성적 기준이라는 게 매우 엄격하다. 성적 가지고 평생 쭉 올라가는 게 있고 그 연수원 졸업 성적 가지고. 그렇죠. 연수원 졸업 성적, 사법시험 성적이라는 것이 모두가 알고 지금은 좀 공개됐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이제 과거 오랫동안 그 성적에 기초해서 법원 내에서의 일종의 그 엘리트에서 그린 민사판례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민사판례 연구회 가입이 되면 민사판례 연구회는 기존 멤버가 데리고 갑니다. 법원 하나회. 그렇죠. 일종의. 법원에 있는 하나회 비슷한 거죠. 그분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이제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엘리트 구성 재충원 방식이 좀 다르다. 법원은 그러니까 그런 민사판례 연구회처럼 엘리트로 칭해지는 선배들이 엘리트 후배를 선발해서 연면이 이어나가는 네, 이런 네. 실세 조직이 있고 그렇죠. 검찰은 그에 비해서 정치적 외풍을 타면서 자주 바뀌기는 하나 네. 검찰 요직을 특정한 성향 혹은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독식하면서 안에서 권력 행사를 한다. 그렇죠. 검찰 같은 경우는 청와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이게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인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찰 제일 그 검찰 내에서 일과 이과가 있는데 검찰 이과가 인사를 담당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느 자리도 그 자리. 근데 옛날로 얘기하면 2조 정당 자리겠죠. 검찰 내에서. 그 자리는 아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옛날 그 당쟁할 때. 그 예. 자리를 두고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과를 딱 잡는 거죠. 근데 다른 바깥에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강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쥐락펴락한다. 그래서 거기 일탈하면 외곽으로 확 보내버리고 말을 따르면 실제 기소를 하고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아까 그 승진시켜주고 MB 정권 들어서 검사들이 정치 사건 기소한 거 뭐 정현주 사장, 미네르바 뭐 PD수첩, PD수첩 뭐 싹 다 한명수까지 다 무죄 선고 났는데 네. 그 기소한 검사들은 전부 승진했더라고요. 다 승진했죠. 다 승진했죠. 이게 마피아 윤리입니까? 그게 마피아 윤리죠. 마피아 윤리는 가서 마피아든 조폭에서 위에 넘버 1이 넘버 10한테 시켰다 이겁니다. 넘버 10이 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데 실패를 했다 해서 저쪽을 찔렀지만 뭐 완전히 못 찔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폐지나 할 거 아닙니까? 잘했다 그러죠. 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고 근데 뭐 그 법조 용어 또는 뭐 그쪽 용어로 몸빵으로 아하. 근데 이제 가서 몸으로 때우고 왔다 하면 뭐 뒷배를 봐주고 후원해주고 그다음 돌아오게 되면 넘버 10에서 넘버 7까지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어허. 이게 지금 보면요, 이 민주화 이후에 생긴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뭐 민주화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만 하더라도 미네르바 정현주 사건, PD수첩,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서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다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법원에도 이제 요즘 뭐 도가니 사건이라거나 또는 정봉주 우리 의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거나 그리고 노회찬 엑스파일 사건에 예, 대한 그렇죠. 판결이라. 또 뭐 석궁 뭐 재판 등 해서 이제 문제들이 많아서 국민들이 과연 사법 정의가 있는 건가? 민주화돼도 이 부분만은 지금 뭐 성역처럼 안 고쳐지고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안기부
때로는 보안사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 예. 근데 이제 이 문민화되면서 민주화되면서 안기부나 보안사가 이렇게 부당하게 이런 민생이나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이제 근절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완전히 이제 음지에서 일하면서 예, 예. 양지를 지향하는 그렇죠. 조직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검찰이 때로는 정권이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검찰이 항상 권력의 신여만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신여 역할을 자청하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권력에도 칼을 그냥 들이대는, 권력이 좀 약하거나 약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자기 중심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저는 그래서 이제 검찰을 민주화 이전과 이후 달리 봐야 되는 게, 민주화 이전까지는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관계기관 대체계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기관 대체계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는 즉 자석 서열부터 해서 모든 예. 서열인데 거기서는 항상 국정원 안기부가 검찰보다 위였습니다. 서열 관계가. 근데 관계기관 대체계라는 게 지금 이제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 서열이 그것도 없어졌고 서열도 없어졌는데 지금은 검찰이 위에 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권력, 정치 권력, 청와대와 안기부가 주도해 나간다면, 물론 뭐 보안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해체되고 난 뒤부터는 검찰은 정권으로부터도 해방된 권력이 됐고, 민주화됐다고 그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까 국민으로부터도 이제 그 통제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일종의 독자 정당 같은 움직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충원은 최고 엘리트를 충원하되 내부의 일정 그 암묵적 강령과 행동 방식, 윤리가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당 이제 그 여당이죠.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래도 하고 이 여당이나 야당이 자기를 칠 것 같으면 또 치기도 하고 반격도 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던 정권의 비리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정보 차원에서 그걸 다음 유력 주자에게 넘겨주면서 근데 검사장, 검찰총장 등 자리 문제를 암묵적 거래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 준정장독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좀 들어간다 이제 얘기가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네. 제가 와. 17대 국회에 있을 때 동료 의원이었던 한나라당의 검사 출신 예. 그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김 씨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들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이게 내사 단계에서 보면 알게 되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라거나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항상 다 공개적인 수사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저축해놓은 그렇죠. 갖고 있다가 자기 계보 선배에게 보고한대요. 그러니까 직할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계보 선배에게 그 보고하면 계보 선배는 또 그런 걸 카드로 이렇게 활용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걸 가지고 뭐 물건 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뒷배를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봐주는 자기 계보 선배가 없으면은 자기는 출세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제 자기 그 근무지를 갖다가 한다거나 승진이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검찰이 이제 현재는 많이 늘어가 한 1,800여 명 됐는데 그 중에 한 20%가 이제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등 해서 엘리트 검사하고 80% 정도는 셀러리맨 검사. 노가다. 셀러리맨 검사. 도둑놈 잡아오고 뭐 강도 잡아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검찰이라는 하죠. 게 준사법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를 하든가 말든가 뭐 이게 혐의가 없으면 말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자기 권력화, 자기 권력을 재생산하는 어떤 도구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그 준정당 조직, 독자적인 준정당 조직이다. 그래서 정권마저도 적절하게 관계를 맺다가 때로는 이게 날카롭게 대립하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죽은 권력 같으면 또 뒤에 목을 치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검찰 지금 검찰만 얘기를 하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 아니겠어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 검찰 조직 같은 게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검사들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삼은 독립적 권력 조직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이게 마피아의 개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법을 하고 법과 제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습인가를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장관 하시지 않습니까? 예. 장관은 차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차관 하나 있었죠.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관이든 차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둘 있는 데가 4개 부처가 예, 있고 예. 복수차관.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검찰이란 조직은 검찰총장 위에 법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밑에 법무부 차관이 있죠. 예.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란 게 있거든요. 예. 검사장이 지금 한 30몇 개 된 것 같은데 검사장이 모두 차관입니다. 예, 32명인가 그래. 30, 차관급. 예. 차관급이죠. 예. 차관급이고 차관급이 되면 차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근데 더 늘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 검찰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사람 또 생겼어요. 예, A 49명입니다. 49명. 예. 49명. 그러니까 다른 조직 그 전에 다 합쳐 경찰은 38 한 명이에요. 명입니다. 예. 경찰청장 한 명인데 그러니까 그 조직이 얼마나 큰지 경찰청과 말할 것도 없고 통상의 행정부 조직보다 훨씬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40명이 되니까 이거 정부죠 하나에. 엄청난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런 힘 자체를 갖고 있고 돈에 있어서나 뭐 예산이 얼마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외에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을 파견 받는다 생각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자기가 청와대에 보내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친정 복귀하죠. 그렇죠. 또 국회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보좌관 그 정확한 직함 전문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가 있죠. 법무부 가 있죠. 가 있으면서 거기 우리나라 주요 요직에 그 뭐 공정거래위도 가 있고요. 사실은 또 뭐 금융감독원도 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중요한 의사결정 정보가 있는 쪽에서는 다 검찰 사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고가 일로 모여지죠.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도 가 물론 있습니다. 방통위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권력격에 모두 자신의 프랙션을 파견한 겁니다. 일단 모든 정보가 최고급 정보가 자기의 항상 세포를 심어놨다. 이거.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민주주의 원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검찰 내부 아까 마피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급 정보가 검찰에 다 몰리죠. 그걸 보고 각각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거 못하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뭐 좀 작게 보면은 우리가 그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반대죠, 근데. 예. 그런데 법무부의 장관, 차관, 법무부 행정실장 등 요직 102명 중에 99명이 검찰 출신인 거예요. 검사죠, 근데, 조직 검사. 예. 근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경찰 출신이 그게 반 이상이라도 가 있느냐?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부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법무부가 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법무부 검찰국만 검찰이 와서 있고 그렇죠. 검찰국 외에 인권과 뭐 교정 그다음에 그 출입국 관리 다 그냥 법무부 직원 특히 이제 변호사가 와서 네. 그 앉아 있습니다. 검찰을 관리해야 되니까요.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고 법무부 장관은 뭐 정치인이 된다거나 뭐 어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한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출신 선배 검찰총장이 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고 근데 이 법무부 장악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의회 아까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과도 직결되는 게 한국에서 행정부에 제출 법안 비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는 비율보다 법무부를 통해서 결국 정부 법안이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훨씬 많이 통과됩니다. 아니 의원 발의 법안도요. 태반이 정부에서 준 거예요. 그렇죠. 청탁한 거 아니에요. 청부 입법.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의원 발의도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의원 발의한 거를 형식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 발의 법안이 훨씬 수가 많은데 그건 모두 법무부를 통과합니다. 그럼 이제 법제처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한다는 얘기는 국회의 법안 제출권도 사실 갖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네. 아까 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사위는 검찰 사람들로 뭐 거의 꽉 차 있고 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이익에 반하면 거기서 날아가죠. 그렇죠. 법사위 안에서 예. 중간 병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법안 제출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자르고 그러니까 법사위에는 검찰 경력이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검찰이 지금 각 쪽에 파견하고 있는 거를 다 자르고 예. 그 공정거래위다 하면 또 금융감독위원회 하면 거기서 독자적으로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필요하면 그렇죠. 뽑아야 됩니다. 채용하면 되죠.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검찰이 파견다가 있는 그 발을 다 잘라야 돼 전부 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대 국회에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59명. 검찰 분소야. 그러니까 약 20%예요. 20%.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국민 중에 20%가 검찰이냐? 검찰 출신이냐? 아니 저뭐 검찰가. 사법연수원 출신이냐? 그럼 그 차라리 우리나라 지금 그 사법연수원 출신 현재 뭐 생존해 있는 사람은 10,000여 명 정도 되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건 1%만 하고 비정규직 40%니까 국회의원 40%를 비정규직 하는 게 맞다. 이제 상징적인 물론 얘기죠. 근데 검찰이 이제 제가 그 국정감사를 다니다 보면 지방에 검찰청이 있으면은 그 지방 법원 건물이 똑같은 이제 모양으로 해가지고 바로 옆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법원하고 외국- 검찰청이 예, 같이. 외국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예가 없다 전혀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예. 근데 우리는 붙어 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자세히 보면은 검찰청 건물이 한 층 정도 높아. 내지 몇 메터 정도 더 높대요. 이게 설계 똑같이 해가지고 시공하는 단계에서 좀 더 높인대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만 별거 가지고 다 정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 원래 그 이 형사사법 구조를 보게 되면 당연히 법원이 위죠. 그럼요. 그러니까 피고인하고 검찰은 똑같은 대등 당사자고 법정의 구도를 보더라도 판사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법대는 위에 있죠. 있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하. 니나 내나 나하고 대학 친구고 사법시험 같이 했고. 사법시험 같이 공부도 했고 니보다 내. 내가 좀 나았을 경우도 있고 술도 같이 먹고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있다 보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그런 라이벌이 있고 실제 그리고 이제 뭐 법원 검찰 건물에 잘 가보시면 우리는 이제 검찰청 영문 표기에 보면 수프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프림. 대법원 최고법원 수프림 코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검찰청도 수프림이란 붙여놨는데 전 세계 검찰청을에다 수프림이라는 영어를 넣은 데가 없습니다. 아, 우리 마피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수프리머시. 야.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죠.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그런데 용어 선택에서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 어떻게 아니요. 건물 높이를 몇 미터라도 높여서 위세를 과시하려고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속이 그- 허한가?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런 상권 분립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은 이 행정부의 일부이죠. 그렇죠. 법무부의 법무부고 일부죠. 법무부 안에서 또 검찰청으로 일부인데 검찰 스스로는 이걸 하나의 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헌법기관으로. 사법부에 대당하는 하나의 부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기들도 보면 아니 왜 차관급이 49명이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면은 그 고등부장 검사 있잖아요. 네, 예. 판사. 네, 고등부장 고등부장 판사가 차관급이거든. 그게 그 정도 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그래도 법원도 그래요? 법원도 수십 명이요? 차관이? 뭐 예. 지금 수는 제가 안 쉬어봤습니다. 고등부장이 따로 있죠. 그 정도 수가 됩니다. 아니 설마 아니 검찰이 법원보다 더 많게 하겠어요? 맞추려고 했겠지. 아 근데 검찰 법원은 많다. 하나 이게 어쨌든 아, 그게 법원 건물보다 검찰청 건물이 조금 높듯이. 아니 그건 다른 게 있죠. 차관급 사무 중에 하나를- 사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 전체 사법부 전체가 행정부 전체와 맞먹어야 된다. 되는 구조가 있죠. 논리적으로 네, 삼권 분립이니까. 근데 어.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중에 하나인데 검찰은 스스로 사실은 삼권 분립 외에 별도 존재한 제 사건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참여정부 초기에 그 송광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법무부 장관의 영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 법적으로 법무부 예. 장관에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시를 했을 강금실 때 장관 예. 때. 그리고 예. 또 전정배 장관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 당시에 김종- 그저 강정구 교수 예, 사건 예. 때도 예.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그 지시를 어길 수는 없으니까 지시를 못 내 받을 때는 뭐 자기 목을 잘라버리죠. 사표를 내는 거지. 스스로. 그게 이제 조폭의 논리지. 그걸 이제 그거를 사표를 안 내면 밑에 이제 부하 입장에서는 좀 치사한 보스가 그렇지. 되는 거죠. 배를 꺼야 돼. 그러니까 장렬하게 죽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일종의 심정윤리나 행동윤리화돼 있다 보니까 아. 그 자신의 조직의 그런 보호를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자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또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멋있는 행동, 물 다운 펼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멋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후배 입장에서는 아, 저 선배는 좀 챙겨줘야 된다. 그 장관님도 팍팍 따라오고. 예. 안 그러고 자기 자리 보존한다 그러면 치사한 사람이 되니까 원래 보스들 중에서도 좀 세게 해줘야지 밑에 쌈자라 넘버 7, 넘버 10이 대장으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조폭 수사 있죠. 예. 절대로 경찰에 안 맡긴다 그러거든요. 조폭 수사만은 자기들이 직접 한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자기들 수사 지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들이 직접 맡아서 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조직이 있을 수 없다. 자기들도 조직이래요. 이게 그 정도 라이벌의식. 얘는 그렇죠. 우리가 작살내야 돼. 남들한테 맡기면 안 돼. 우리 손으로 끝내야 돼. 이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 문화도 결국은 헌법의 체계와 우리의 법률, 그 정부 조직법의 여러 가지 체계 같은 것은 안중에 별로 없고 네, 네. 자기들 나름의 마피아적 직업윤리와 문화 그리고 리퓨테이션, 명성에 관한 어떤 판단의 기준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죠. 아주 강하게 돼 있고 그게 내면화돼 있다는 거죠. 물론 내면화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빠지게 되고 내면화돼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로. 올라가는 이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중심적 흐름이 그걸 가고 있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한국 검찰 권력 문제가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데 우리 OECD 나라 아닙니까? 또는 G20 나라인데 그 OECD 나라와 G20 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떤 나라보다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검찰은 일단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수사는 몽땅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소만 하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래서 검찰 집행까지 그렇죠. 이제 언론 플레이까지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검찰청 안에 수사 인력도 따로 있습니다. 네, 빨대도 따로 있고, 빨대도 있고 다 있어요. 경찰 전차를 지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 혐의가 있으면 독일 검찰 같은 경우 수사 혐의가 있으면 검사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냥 기소를 해야 됩니다. 독일 검사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긴 있대. 기소 편의주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한국 검찰은 이제 경찰을 지휘한과 동시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죠. 그게 기소 편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거 더하기 앞에서 얘기했던 각 정부기관에 다 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미국은 검사장급,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검사장이죠. 그쪽은 뭐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장급은 직선하거든요. 예, 선거로 뽑죠.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검증하고 갈아치우면 그 사람이 다시 이제 확 바뀌니까 검찰들이 즉 대중적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선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검찰총장을 최고 순회로 하는 단극형 피라미드가 있고 이 피라미드 조직 내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상명하복으로 관철되는데 요 꼭지만 장악하면 전체가 장악될 수 있으니까 국가 권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장악하게 되면 전국의 검찰 이 가장 OECD 수준에서 가장 막강한 검찰 전체를 지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단극화 피라미드 체제를 이제 다극화해서 쪼갤 건가. 그다음에 파견돼 있는 권력 자르고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줄이고 그다음 대중적 통제를 마련할 건가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지금 어찌 보면 점점 괴물처럼 커나가고 있는 이 검찰 마피아라고 볼 수 있는데 역대 정부가 어찌 보면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어찌 그리고 달리 보면 또 많이 의존하기도 했고 제가 볼 때 의존하지 않은 최초의 권력이 아마 참여정부인 것 노무현 같은데. 정부죠. 예. 예, 왜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워낙에 그 이전에 영남 PK 등 중심으로 특히 YS 때는 PK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찰을 이제 상층부로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이 세탁하기 위해서 또 호남 측을 그 출신을 또 중용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 있는 인사들이 또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신아무개니, 김아무개니, 예. 뭐 온로비 사건이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 옷도 비가 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정부에 와서는 초반부터 이제 검찰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칼을 뽑았었죠. 그래서 장관도 이제 강금실 장관을 임명하고 또 검찰 인사 문제 또는 그 유명했던 이 평검사들과의 어떤 대화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했지만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하고 고전에요. 그 문제 하기 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검찰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긴 한데요. 그 전에 마피아는 왜 덤비면 꼭 보복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짜 우리 동네 조폭이긴 하지만 친구 영화 보면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럴 때까지 검사들이 그런다며요. 찌를 때 찌르더라도 치명상을 입히더라도 찔러서 비틀지는 마라. 뭐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한대요. 하죠. 좀 신사적인 조폭이 되려고 그러나 봐. 근데 보복하잖아요. 그게 마피아 문화의 아주 중요한 측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보복으로 죽었다. 그렇게 봐요.